그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돈이 없으면 실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돈을 쉽게 조달하는 수단이 ICO예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다 라고 해서 화이트백서만 이렇게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뭔가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기업이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쫙 없어지는 거겠죠. 이런 위험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익스체인지 있죠. 이런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 담보를 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오히려 신뢰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IEO라고 하는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이다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영역도 레귤레이트된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제되는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망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작년에도 비일비재했고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규제된 네트워크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증권성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STO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기업을 이제 스타트업들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기존에 IPO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STO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자금 조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규제된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형태대로 이제 지금은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STO를 가지고 했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들이겠죠. 대부분 뭐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 증권성 또는 골드바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STO로 이제 발행을 해서 안정된 네트워크 속에서 거래가 함으로써 유동성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영역들이 이런 형태대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작년까지였죠. 작년 2021년부터 한 2022년까지 핫한 하두 중에 하나는 또 NFT였어요. Non-Fungible 토큰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텐저블 에셋이랑 인텐저블 에셋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으로 나눠져요. 근데 무형의 자산은 우리가 다시 펀저블 토큰과 이런 non fungible 토큰 형태대로 이제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non fungible 토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간단히 말해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유니크하게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디지털 파일 또는 인증하는 메커니즘의 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증서 있잖아요. 그 인증서는 뭘까요? 나를 디지털리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얘기한 유무형의 모든 자산들을 유니크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토큰을 우리는 non-fungible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뭐냐면 게임 내 이제 토지라든가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요즘은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한 NFT도 이제 많이 발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보면 2021년도인가요? 그 테슬라의 리더인 머스크의 이제 아내인 그라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예술가인데요. 이거를 디지털적으로 암호화된 아트를 발행을 하자마자 한 20초 만에 한 65억 정도로 이제 판 계기가 생기면서 NFT가 화두가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NFT 발행을 할래. 그게 이제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 내에서는 이제 토지를 사고 판다든가
근데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화두가 돼서 투자를 했는데 쭉 또 사라져요. 그러면 암호화폐처럼 똑같은 영역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지만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이런 NFT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거래가 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도 있고요. 가장 뭐 유명한 NFT 작품들 중에 하나는 BACT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냥 크립토 펑크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발행하는 NFT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소장할 가치거나 그런 걸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재산을 불리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위험성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금융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NFT에 규제화된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NFT를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기반으로 이런 거를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인증서들 있잖아요. 나는 뭐 그 회사의 뭐 A 레벨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발급을 해주는 각종 서류들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영역들은 이제 DeFi라고 해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에도 이제 NFT를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주는 이런 은행들도 좀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규제된 네트워크에서 하는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실증 단계를 거쳐서 비즈니스에 활용이 되고 있지만 잠시 이런 트렌드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보통은 기업들이 브랜드 마케팅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보니까 에버랜드가 30주년을 맞아서 튤립을 기반으로 이제 NFT를 발행을 했는데 뭐 15초 만에 다 끝났다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은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이익과 이게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 산업들, 게임 아이템들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컬렉터블 토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을 주고 사고 팔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데 활용할 수 있는 토큰들이 이제 이런 영역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토큰 경제 말고도 블록체인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죠. 은행 거래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은행을 요즘은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디지털 뱅크가 생기면서 리모트로 이제 다 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은행 지점에 가서 신분증을 주고 본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은행 거래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은행에 다 주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유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포털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많이 유출되기도 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이제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해서 페더레이티드 모델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뭐 댓글을 달 때 반드시 네이버나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하나요? 아니죠.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른 제3자의 인증센터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연합 모델인 페더레이티드 모델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블록체인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럼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건 뭐냐? 센츄릭 모델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은행을 한 5개, 6개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매년 뭘 하냐 하면 1년이 지나면 인증서를 갱신을 하고
갱신된 인증서를 가지고 나머지 4-5개 은행에 대해서 타행 공인 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돼요. 불편해요.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7개 은행은 뭘 했냐면 한 번 등록된 인증서가 있으면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머지 은행들은 공유를 되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만든 거죠. 사용자 편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부터 실질적으로 그 유저 센트릭 모델로 이제 변화시켰고요. 하지만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은행 컨소시엄, 보험사 컨소시엄, 또 다른 뭐 텔레콤 컨소시엄, 포탈 컨소시엄마다 서로 다른 인증 체계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디지털리 증명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자라고 해서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 모델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맥주집을 갔어요. 미성년자가. 그러면 그 맥주집 주인은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뭘 요구합니까? 주민등록증. 근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의 중요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죠. 그래서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검증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만 암호화해서 보내줌으로써 모든 정보가 노출이 안 되면서 본인을 디지털리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가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가나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를 발급을 해줘요. 디지털리.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든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디지털리 증명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 즉 분산 아이디 환경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블록체인이 모든 거를 정말 다 하나? 라는 의문점들도 생기죠. 정말 못하는 거 빼고 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공급망, 그걸 돼지고기를 추적을 하든 자동차의 부품을 추적을 하든 아니면 디지털리 일어나는 액티비티들을 추적을 하든 이러한 영역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토큰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캐나다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했듯이 다양한 영역들의 그러한 사례들을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Decentralized Finance 같은 중개자 없이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중심의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디센트럴라이즈드 분산 아이디도 여러분들의 디지털리 신분 인증을 디지털리 하는 영역들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베너핏이 뭘까요? 신뢰요, 신뢰. 분산된 디지털 환경에서. 근데 이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AI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를 정말 많이 쌓아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지 제대로 가지고 온 데이터인지 가비진지 이거를 하는 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 트러스트한 데이터들을 모집을 하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얻느냐?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나가는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기업들 간에 ER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데이터를 쉐어링할 수 있는 구조들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미래는 단순히 우리가 방금 얘기한 영역들 외에도 결국은 새로운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에 분산되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이브리드 모델, 즉 퍼블릭이냐 프라이빗,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냐를 떠나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모델로 변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약간 재미가 없었던 영역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사례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정말 산업은 뭘 할 수가 있지?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금융과 관련된 블록체인 사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뻔한 스토리고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간에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해서 기존의 서류로 하는 비즈니스 업무들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빠르게 시간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영역들이에요. 솔직히 금융 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러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면 식품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집은 아무래도 유기농 제품을 사 먹기 위해서 좀 더 비싼 제품을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식품에 대한 신뢰성, 유통 단계에 있는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GS 골든 스테이트 푸드라고 하는 GSF라고 하는 회사는 뭘 했냐면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 있죠. 그거를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처음에는 이제 냉동식품을 제조를 했죠.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유효기간이 70일, 거의 한 2달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뭘 바꿨냐면 신선 제품으로 바꿔요. 신선류. 그러면 유효기간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2주에 2주, 15일. 15일 안에는 다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 골든 스테이트 푸드가 소고기 패티를 이제 제조를 하죠.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유통업체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결국은 햄버거 레스토랑에 이제 다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가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그 과정 안에 2주 안에 하는데 베너핏은 뭘까요? 훨씬 더 맛있겠죠. 냉동식품 먹는 것보다는 신선육을 먹는 게 훨씬 더 그러면서 이제 고객의 밸류를 이제 높이려고 이런 비즈니스 영역들을 확산해 나가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월마트는 뭘 했을까요? 뭐냐면 멕시코로부터 망고를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망고를 수입을 해서 리콜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리콜을 하게 되면 역추적을 해 나가야 돼요. 어디가 문제인지. 근데 역추적을 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유통업체는 엑셀로 파일을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데는 또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역추적해서 쫓아가서 해결을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뭘 했냐면 역추적을 해보자. 그랬더니 2, 3초 만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멕시코에서 와야 되는 제품이 브라질에서 오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면서 이런 유통구조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베너핏들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영역들인데요. 이런 식품들이 얼마만큼 재고해 있고 이런 영역들을 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품이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유통에 필요한 서류들. 근데 그게 뭐냐면 매뉴얼리 하는 작업들도 많고요. 중복된 데이터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나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 유통을 시키는데 훨씬 더 소비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소비자들은 이런 모바일 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스캐닝하는 순간 이 내가 먹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농산지나 뭐 이런 곳부터
가공 처리되어서 유통 단계를 거쳐서 마트에까지 왔는지를 투명하게 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이런 영역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뭐 고급의 와인들도 있잖아요. 와인들도 이제 좀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바퀴들 있잖아요. 타이어들. 그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품인지 아닌지를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들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트레이드 렌즈라고 해서 물류무역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케냐에서 네덜란드로 아보카도를 하나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농장지부터 유통을 시키고 물류를 통해서 또는 세관을 신고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10개 이상의 파티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30개 이상의 문서들을 서로 공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한 업무가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스크라고 하는 해운 물류사 1위 업체는 뭘 주도를 했냐면 첫 번째, 이렇게 아보카도 같은 게 움직이잖아요. 컨테이너를 통해서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자. 두 번째는 사용되는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디지털리 변환을 해서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오픈을 해서 이제 잘 가다가 최근에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 아마 이 시스템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블록체인은 기술도 좋지만 결국은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물류무역과 관련된 영역들은 한 국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되고, 뭐 세관뿐만 아니라 뭐 물류업체들 또는 각 국가의 유통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런 머스크가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프라핏이 나와야 되거든요. 참여하게 되면 그런 프라핏을 쉐어링하고 뭔가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이런 네트워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느끼는 거지만, 결국은 블록체인은 기술보다는 거버넌스, 즉 생태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운용을 할지에 대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